본강연의 강연자이신 이영주 교수님은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부교수를 역임하시며 인공지능 모델 경량화 및 가속 시스템 최적화, 컴퓨터 시스템 및 디지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등을 연구 중이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우지 않는 반도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는데 반도체는 무엇이며 기술 개발 현황은 어떠한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 있는 이영주라고 하고요. 제가 대중 강연을 보통 이제 성인들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많이 좀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최대한 앞에 선생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좀 그래도 흥미 위주의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요 CD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은 CD를 볼 일이 많이 없죠. 뭐 어머님, 아버님들은 저도 그렇고 CD와 함께 성장을 했는데 뭐 흥미롭게도 작년에 뉴진스가 아마 CD로 음반을 발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CD를 좀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뭐 마침 CD가 있는 김에 뭐 시작하면서 약간 분위기를 깨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CD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1980년대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필립스라는 유럽의 회사랑 소니, 일본의 소니가 둘이 합작해가지고 CD를 만드는데 맨 처음에 요 동그란 거 하나에 음악을 담을 때 60분 담기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60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왜 60분이라고 했는지? 1시간 만들기 편하니까. 근데 일본 소니 쪽의 부사장 한 명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75분 해야 된다. 그래서 75분 되게 애매한 수잖아요. 60분 안 된다. 근데 결국 그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소니의 주장대로 첫 번째 CD는 75분의 음악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흥미로운 게 그 일본 소니 쪽의 그 부사장분이 클래식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전자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 사람들이 CD를 뭐 때문에 사겠냐. 클래식 음악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정도는 CD 한 장에 들어와야 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라얀이라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베를린 필이었죠. 거기서 연주했던 음악이 67분인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0분에 이게 안 담긴다. 그럼 도중에 끊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먹혀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75분 정도면 그 당시에 있는 그 합창 연주곡 중에 가장 느리게 연주된 게 74분 얼마 뭐 이 정도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뒤져봤더니 75분 정도 담으면 90% 이상의 클래식을 다 CD 한 장에 담을 수 있어서 75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침 CD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좀 떠올라서 혹시 제가 잘못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반도체라는 이야기 많이 아마 어린 친구들 들으실 겁니다. 근데 또 반도체에서 좀 발전해서 최근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나 또 인공지능이 또 막 도래하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게 언론에 막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 때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자료이긴 한데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 괜히 대전에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저 대전 출신이라서 대전에 지금 와 있는데 뭐 여기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덕중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학석박 했는데 여기 거리를 제가 그래서 찍어봤더니 한 2.5km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2.5km 안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직장을 구한 거는 벨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구단지 안에 에트리라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는데 전자통신 연구소 같이 유럽에 있는 어떤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뭐 연이 닿아가지고 서울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2017년부터 포항공과대학교에 들어와서 전자전기공학과랑 최근에 만들어진 반도체공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아까 잠깐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 연구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CPU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분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이제 계산을 하는 중앙 어떤 가장 메인이 되는
걔를 CPU라고 부르는데 그 CPU 자체를 잘 만들고 이거를 반도체 칩으로 구현하는 그런 류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 뭐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이 영상 찍으라고 해서 막 찍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영상 찍는 건 언제나 늘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이런 강연에서 즐겨 쓰는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은 2021년 2월 달에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동차를 사면은 1년에서 1년 반 기다려야 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도중에 순간적으로 자동차 그 공급망이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잘 공급이 안 돼가지고 뭐 저희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때 이제 셋째를 아이를 가졌는데 갖자마자 차를 딱 주문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차가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반도체 칩 중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공급이 되게 불안정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특히 이 칩이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지던 칩이었는데 그 동남아에서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자동차 시장까지 이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여기 이제 백악관에서 그날 연설했던 거의 일부를 갖고 왔는데 이 반도체 칩이 21세기에 편자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편자못이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처음 그때 들어봐서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말 발굽을 우리가 편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굽을 말 발굽에 붙이는 편자가 있죠. 예. 말 발굽에 편자를 붙이기 위해서 못으로 그걸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되게 작은 못으로.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말들 중에 편자못이 없어서 편자를 말발굽에 붙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기병이 없어져서 전쟁에서 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속담 중에. 그래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부품인데 이게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녀석이다라는 말로 이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의 편자못이다라고 이걸 들고 와서 딱 얘기해서 사람들이 되게 놀라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반도체 뭐 이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지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볼 거예요. 반도체는 뭐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는 뭐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뭔지를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구글에서 찾아보면요. 한국말로 반도체라고 치던지 세마이컨덕터라고 치던지 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막 나와요. 어저께 이제 찾아봤던 건데, 그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검은색 칩들 이런 게 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반도체라는 건 여기 그대로 읽으면은 뭐 너무 기네요. 어쨌든 뭐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의 물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떤 물질이라고 사실은 나옵니다. 반도체라고 딱 검색하시면은.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마 학교에서 조금이나마 배웠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반도체는 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물질이냐면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고, 아시다시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랬을 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사실 반도체의 정확한 의미는 이 물질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전기라는 게 통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건전지 같이 어떤 에너지를 물질에 가했을 때 거기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에너지를 가해도 생각보다 이 전자가 통하는 길까지 전자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이 전자가 잘 흐르지 않으면은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요 갭이 그러니까 붙어 있진 않은데, 여기는 이제 도체는 붙어 있어서 살짝 우리가 밀어도 이 파란색이 이제 통하는 길이어서 그 위로 막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여기는 살짝 틈이 있어가지고 조금 세게 밀어주면 통하게 할 수 있는데 살짝 밀어가지고는 평상시엔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죠. 그래서 부도체와 도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죠. 그럼 왜 검색하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나올까? 사실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뭐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서는 이런 칩들을 많이 의미를 하게 되죠. 그게 사실은 좀 대중의 영향이 있습니다. 대중과 회사들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에 반도체라는 물질을 가지고서 칩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우후죽순 미국에 생기게 되는데 그때 그 회사들이 이름에다가 자기네 회사 이름에다가 세마이컨덕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그래서 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요 회사들 몇 개를 뭐 지금 남아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페어차일드 세마이컨덕터 같은 애들이 뒤에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반도체 칩 같은 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것도 뭐 사실 완전히 100%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려져 있는 얘기로는 이런 것들이 약간 대중에게 노출이 되면서 반도체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색 칩을 좀 의미하는 것 같이 의미가 조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생각하는 반도체는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엄밀하게 반도체 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물질로서 과학적으로 반도체라기보다는 좀 더 용어를 명확하게 반도체 소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요. 반도체 소자는 결국은 반도체로 만드는 전자 부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라는 물질들로 만드는 전자 부품들을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근데 전자 부품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반도체 물질로 만들지 않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저항이라든지 캐패시터 축전기라든지 인덕터인 유도자 이런 것들은 반도체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을 가지고서도 전자 부품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애들도 반도체로도 저항과 축전기 유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반도체 소자는 이런 칩의 모양으로 검은 고로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고 하죠.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혹은 이제 직접 회로라고 불리우는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반도체로 만드는 전자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이 검은 거 안에 다 반도체 물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반도체 물질을 가지고서 전자 부품을 만들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금속 덩어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속 덩어리가 이제 주변이랑 이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이런 검은색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해서 실제 우리가 보이는 저런 게 되는 거고요. 약품 처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이걸 검은 거를 싹 걷어내고 요 안에 있는 실제 반도체 다이라고 불리우는 판때기를 이제 복원해낼 수 있거든요. 빼낼 수 있는데 그럼 저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자의 종류를 보면은 딱 하나로서 제품이 되는 그런 소자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엮어가지고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 하나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이제 개별 반도체 소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뭐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저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뭐 잘 알려져 있는 개별 반도체 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회로는 오늘 조금 더 다룰 내용에 가까운데요. 여러 개의 반도체 소자를 서로 엮어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뭐 계산기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필요한 다양한 어떤 연산을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어떤 메모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이거를 막 엮어가지고 뭔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그런 걸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보통 부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IC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 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메모리나 계산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주변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드리자면은 반도체라는 건 사실은 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그냥 반도체 제품을 상상하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물질 그 자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부품을 만들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반도체 소자, 우리가 익숙하게 은연중에 반도체라고 그냥 쓰는 그 녀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 자체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시스템 반도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기사 같은 데 보시면은 그냥 반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뭐가 다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을 깊게 하면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소자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만든 거를 우리가 직접 회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IC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거를 굳이 구분을 조금 짓자면 무슨 역할을 하지라는 거 기준으로 구분을 사람들이 조금 짓게 되는데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하나 정도 더 꼽자면 전력 반도체, 파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반도체 소자를 묶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메모리, 저장을 하는, 기억을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뭔가 계산을 하도록 만든 게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전력 반도체는 뭐 오늘의 메인 토픽은 아닙니다만은 발전소나 아니면 이렇게 그 배터리나 이런 데가 아주 큰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를 조금 앞에랑은 이제 역할이 달라서 전력 반도체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이왕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억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우리가 크게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휘발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비휘발은 안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전원 껐을 때 사라지면 휘발성이고요. 전원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비휘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휘발성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USB, 뭐 아니면은 SSD, 하드디스크, 전원 코드 남아있잖아요. 다시 키면은. 근데 걔네들은 많이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느려요. 그래서 기억을 까먹는 이 휘발성 메모리가 되게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딱 켜지면은 지금 막 빨리 쓰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비휘발성 메모리에서 휘발성 메모리로 옮긴 다음에 계속 내가 쓸 거니까 조금 이따 까먹어도 지금 당장 안 잊어버리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게 메모리 반도체라면은 이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막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보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또는 혼성 회로로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디테일은 사실은 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온도를 표현할 때 온도는 예를 들어서 0도부터 100도까지 아무 숫자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날로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0부터 100까지 이제 정수로만, 자연수로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정보를 표현하게 되죠. 오차가 좀 생깁니다. 정확한 값과는. 근데 우리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면은 그렇게 끊어서 쓰는 게 원래 0부터 100까지 모든 수를 표현을 하려면 무한대가 필요한데, 근데 100까지로 딱 자르면은 100개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훨씬 간결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가 아날로그 회로로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딱딱 끊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지만 더 많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디지털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성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필요하냐? 어차피 모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컴퓨터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밖에 있는 어떤 환경을 잘 센싱해서 잘 감지해서 뭔가 안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앞단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시스템 반도체는 무조건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디지털 어떤 반도체로 끌고 와가지고 잘게 쪼개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 반도체로 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미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시스템 반도체라는 이름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름으로 솔직히 동일한 의미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메모리랑 반대 개념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직 반도체라고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부각하기 위해서 로직 반도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글로벌하게는 로직 반도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통용해서 사용을 하긴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파트가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산을 하는 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있는 온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의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보의 변환,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막 뭔가 메시지를 써가지고 딱 엔터 누르면 어디론가 보내는 경우 많이 있죠. 정보를 어디론가 보내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정보의 처리, 데이터의 처리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스템 반도체를 고민하는 연구진이나 회사들은 연산을 하거나 변환을 하는 작업을 하거나 전송을 하는 작업에 되게 집중을 해서 이거를 다른 회사나 다른 연구보다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더 적은 에너지로 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반도체 칩으로 구현을 하거나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시작은 트랜지스터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반도체 소자에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반도체로 만든 트랜지스터는 아니고 진공관으로 만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는 건 어떤 동작을 하는 이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기본 단위인 트랜지스터가 옛날에는 이제 저런 진공관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이제 그 앰프들 중에, 오디오 앰프들 중에 진공관 앰프 이런 걸로 하면은 더 소리가 깔끔하게 들리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공관으로 초창기에는 트랜지스터라는 녀석을 만들었고 지금은 반도체 물질을 가지고 저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이 트랜지스터를 잘 엮으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 중 하나로 인정을 받는 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4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충 63제곱미터면은 요거보다는 요거만 하려나요? 하여튼 뭐 상당히 큽니다. 방 하나에 가득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진공관 컴퓨터 18,000개의 진공관 컴퓨터가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컴퓨터는 사실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근데 이게 출발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작게 만들었을까?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진공관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반도체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작게 만드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트랜지스터, 반도체로 만든 트랜지스터 모양이고요. 사실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수도꼭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도꼭지 있는 것처럼 전자가 막 원래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꼭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도꼭지에다가 내가 힘을 가하면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흘러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요. 힘을 가하지 않으면 다시 닫히는 겁니다. 그럼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보면은 물이 흐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1이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0이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0과 1로 지금 요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막 확장해 나가면은 컴퓨터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저 수도꼭지 하나를 원래는 엄청나게 큰 그 어떤 진공관으로 만들다가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만드신 분들은 다 노벨상을 탔어요. 인류의 삶을 바꾸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자공학의 컨셉으로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거 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몇 개까지 연결할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몇 개인지 세기가 좀 어려운 수준까지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것도 지금 조금 요거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딱 정해진 용어는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용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VLSI라고. 근데 이게 영어 뭐 다들 영어 조금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보다 요즘 어린 친구들 영어를 훨씬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SSI라고 이 인티그레이션이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게 여러 개 정도를 모았다로 시작을 했다가 되게 무식하게 이름을 지었죠. 미디엄, 중간 정도로 모았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보니까 개수가 이제 한 10K, 만 개 정도 넘어가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거 라지를 붙여서 LSI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LSI라는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다가 LSI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많이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베리를 앞에 붙여서 VLSI를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베리로 했던 것보다도 10배, 100배 정도 많이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칩 안에. 그래서 이거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 해서 뭐 울트라라는 말도 쓰고 뭔가 기가 이런 말도 쓰고 좋은 말들을 막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은 이제 VLS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작게 만들면서 모으기 시작했느냐. 이게 사실은 되게 뭐랄까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금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요건 이제 올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텔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있는 CPU가 대부분 다 인텔이 만든 CPU죠. 가장 큰 이제 굴지의 반도체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이제 고든 무어 아저씨,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좀 창업하셨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인텔 창업하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기고문 하나를 써달라고, 글 하나를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글을 써달라고 받는데,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일하던 페어차일드 회사에서 만들던 그 반도체 칩 안에 도대체 몇 개의 반도체 소자가 있는지를 연도별로 찍어봤어요. 연도별로 찍어봤더니 62년에 뭐 저 정도, 63년에, 64년에 뭐 이렇게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직선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쭉 직선을 저렇게 점선으로 그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75년대에 저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충 보면은 1년에 2배씩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대로 그냥 쭉 우리가 계속 제품을 만들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10년쯤 뒤에 다시 기고문을 써달라고 연락을 받는데 봤더니 진짜 대충 그 정도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뭐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측하다가 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이 정도 커지지 않을까? 이 정도 뭐 발전하지 않을까 했는데 대충 거기에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5년도에 다시 이거를 좀 분석해달라는 글을 받고서 그래도 이제 65년에서 75년 사이의 10년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 속도가 약간 느려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고칠게 라고 해서 2년에 2배씩 커질 거다. 2년에 2배씩 더 많이 모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게 75년에 고든 무어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딱 크게 뭐 의미를 갖지 않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건데 무수히 많은 연구진들이 여기에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2년에 2배씩 올려야 되거든요. 2년에 2배씩 올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하나에 뭔가 있는데 성능을 2년에 2배씩 올린다?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사실 그 어떤 공학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돈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이게 이제 1975년쯤부터 2020년 넘어까지 인텔 혹은 인텔이 아닌 회사에서 만든 CPU가 하나의 칩 안에 도대체 몇 개의 아까 말씀드린 트랜지스터를 밀어넣고 있었느냐 이런 걸 봤더니 이 75년에 고든 무어 아저씨가 그렸던 선을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정말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불행한 삶을 이것 때문에 살고 있었죠. 물론 이제 뭐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텔이라는 아주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한 90년대 됐어. 20년 넘게 내가 지속해왔던 어떤 법칙이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모두 이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내가 사장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게도 70년대 나와 있었던 CPU랑 초창기 인텔의 CPU인 4004라고 불리는 CPU랑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면 있는 CPU랑 성능을 비교해 보면요.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덧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연산이 3,500배 좋아졌고요. 그 당시보다. 그 다음에 내가 동일하게 건전지 하나를 넣었을 때 얼마만큼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9만 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전 한 번 해서 9만 배, 동일한 일 한다면 9만 배 더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사실 가성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하나당의 가격은 6만 배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몰아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학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뭐 alive and well 이런 거 써 있는 게 1910년 넘어서부터 사람들이 이 무어의 법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지금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봉자들이 열심히 이를 갈고 닦으면서 아직 살아있다. 뭐 아니면 아프지만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를 뭐 특히 여기 어머니 아버님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제가 되게 즐겨 쓰는 슬라이드 중 하나인데 1973년에 모토로라가 되게 이제 전통적인 CPU와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거든요. 이게 7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나왔던 핸드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게 한 1kg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1인치가 요만한 거니까 2.5cm니까 한 25cm 정도 크기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시간 충전해서 20분 통화할 수 있습니다. 네, 10시간 충전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당시에 모토로라의 연구원이었던 핵심 연구원이었던 마틴 쿠퍼 박사가 이거를 시연회에서 시연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전화를 하냐면은 요 세계 최초의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있었는데 모토로라랑 또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 벨랩 둘이 엄청 경쟁을 했습니다. 벨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는 그 벨 아저씨의 이름을 딴 연구소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세계 최초의 핸드폰으로 너한테 지금 전화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봐요. 아니 다 좋은데 도대체 20분 통화하고 10시간 충전하고 이거 어디다 쓰냐. 근데 그 당시에 마틴 쿠퍼 아저씨가 전혀 문제 없다. 누가 그렇게 오래 통화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소자를 하나로 몰아넣는 그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정말 혁명이라 할 만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제가 기여했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상당히 즐겨 사용하는 슬라이드인데 2005년에 베네딕트 교황이 즉위하던 시절에 이 바티칸 광장에서의 사진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즉위식을 보고 있고 요 아저씨는 상당히 얼리 어댑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2005년에 딱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죠. 2013년에 동일한 장소에서 베네딕트 교황이 즉위할 때의 사진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 이미 체감하고 있고 지금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시스템 반도체를 무어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현실 세계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애플은 원래 이제 인텔의 CPU를 쓰다가 인텔이랑 싸워서 이제 내가 그냥 CPU 만들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몇 년간 몰래 만든 다음에 재작년에 우린 이제 인텔이랑 빠이빠이 애플 프로세서를 애플 CPU를 가지고서 노트북, 핸드폰 이런 데 다 넣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플의 아이맥 노트북을 사신다면은 맥북 노트북을 사신다면은 요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구조인 걸 알 수 있는데 다른 건 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안에 도대체 반도체가 몇 개 있냐
20빌리언 개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20빌리언이면요. 20 곱하기 하고 20 뒤에 0이 9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6개 붙어 있으면 100만이고 다시 3개 붙으면 1000만, 억, 10억이죠.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니까 200억 개. 그럼 이미 뭐 수십억 개의 반도체 소자를 하나로 몰아넣어서 CPU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제가 뭐 이런 걸 다 만드는 연구진은 아니고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만드는 정도의 어떤 그 CPU는 한 200~300만 개? 한 400~500만 개 정도의 반도체를 모아서 이제 칩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이게 왜 돌지 약간 기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 돌 수 있지라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이 무어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무슨 일을 했고 조금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수도꼭지의 핵심은 요 꼭지입니다. 꼭지. 네. 요 꼭지를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를 모아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꼭지 하나를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저 꼭지를 얼마나 작게 만드냐? 옛날에 요 꼭지 하나의 길이가 130나노였던 시절이 15년 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에서 15년 전 정도에 130나노였거든요. 저 꼭지 하나의 크기가 1나노는 10 곱하기 이게 이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생들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1나노가. 그래서 이제 분수로 했을 때 밑에 1하고 0이 9개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라고 정말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130나노에서 90나노, 65나노, 45나노, 32나노, 25나노 이렇게 꼭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작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저 숫자는 어떻게 정했냐면 무어 아저씨가 얘기한 그 선을 지키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뭐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도꼭지의 모양이 매우 비슷하게 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볼록 올라와서 뭔가 생겼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점점 작게 만들면서 무어 아저씨의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실리콘이라는 어떤 반도체 물질 위에 이런 수도꼭지를 만드는 건데 실리콘만 가지고 작게 만들면 왜 좋으냐? 작게 만들면은 물이 조금만 흐를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작게 만들면 동일한 면적 안에 수도꼭지를 많이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가격도 싸지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을 조금 흘리면 되거든요. 수도꼭지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작게 만드는 게 90나노 한 10년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작게만 만들면 작아진 수도꼭지의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다음인 65, 45, 30이 갈수록 그냥 작게 만들면 수도꼭지가 너무 작아지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꼭지를 잠궜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예,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빈틈이 생겨서 물이 샌다라든지 그럼 내가 꼭지를 잠그면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 값은 0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살살살 흘러가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1로 바뀌어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죠. 뭐 그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어가 얘기했던 시절의 그 수도꼭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작게 만들었는데 이제 10년 전쯤부터 이게 안 됐거든요. 다른 걸 넣기 시작해요. 수도꼭지에 뭐 재질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어 아저씨가 했던 거대로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님 분들은 뉴스 보시면 보셨을 겁니다. 수도꼭지의 모양을 바꾼 게 핀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CMOS라고 불리우는 모양의 수도꼭지를 계속 작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내가 생각한 그런 성능이 안 나오니까 수도꼭지 모양을 약간 바꾼 게 핀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핀팻이라는 모양의 수도꼭지를 또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22나노, 16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로드맵에서 이제 이게 전통적인 수도꼭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도꼭지가 물을 잠그는 통로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통로가 너무 작아지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잠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만들어서 통로를 작게는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는 만들었는데, 요걸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실제 약간 거짓말을 치는 거죠. 실제는 요렇게 길게 수도꼭지를 만들었는데 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핀팻입니다. 왜냐면 요렇게 이 실리콘에다가 이렇게 위로 쌓은 게 핀이 지느러미거든요. 지느러미 모양이랑 닮았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런 구조이고요. 요것도 작게 만들다 보면 요 초록색도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수도꼭지가 잘 안 잠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둘러싸이게 만들면은 그래도 조금 더 동일하게 작더라도 뭐 이 어떤 그 물이 흐르는 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이 지금, 혹은 삼성이나 뭐 TSMC나 인텔 같이 반도체 소자를 열심히 만드는 회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10년 뒤에도 무의 법칙이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이젠 정말 끝까지 왔다. 누군가는 용기 있게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한 10나노, 7나노 이렇게 되면요, 실리콘 분자 사이즈만큼 됩니다. 이제. 이전에는 막 130나노, 90나노 이러면은 그 안에 실리콘 분자들이 한 수백 개 들어있는 물의 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나노 언더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1옹스트롱 레벨로 가기 때문에 분자 하나의 크기로 이제 관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정말 어려워요. 이 하나의 분자 안에서 이러한 일을 컨트롤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양자역학의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알던 방식과 다른 뭔가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게 만드는 게 지금은 사실은 작아지긴 하지만 사실 약간 이렇게 페이크를 걸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이건 뭐 제 연구 분야는 아니라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 조금 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보시면은 노란색은 PC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고 파란색은 모바일 테크놀로지라고 돼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랑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컴퓨터, CPU가 들어가 있는 기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도 다 CPU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가장 좋은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가장 잘 팔리는 CPU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2월 정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그 반도체 올림픽 같은 큰 학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년 인텔이 올해 우리 새로운 CPU는 이거야. 이거 예전 거는 65나노였는데 이번엔 45나노로 만들어 봤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쯤 넘어서면서 그 자랑하는 발표를 핸드폰용 CPU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2010년 넘어서 15년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더 쓰냐면 핸드폰에 돈을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반도체 소자로 뭘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다 컴퓨터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드는 건 작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역전되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장도 역전되고요. 여기까지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한 15분 정도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뜨면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가 또 다를까? 시스템 반도체랑은 뭐가 다를까? 이런 거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려면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사실 인공지능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짧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처음 만들었던 1950년대부터 뭘 하고 싶었겠어요? 사람같이 동작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럼 인공지능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 그 당시에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같이 생각하고 동작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다 그 자금도 끊기고, 이렇게 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 열심히 연구를 남아서 하고 있었는데, 한 80년대쯤 돼서 아주 또 똑똑한 분이 등장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도 태어났을 때는 안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컴퓨터도 똑똑한 컴퓨터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걔한테 막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똑똑해지지 않겠냐.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컨셉입니다. 왠지 말이 될 것 같잖아. 처음부터 똑똑한 애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머신러닝, 이거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모두가 다 이거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열심히 또 연구를 했는데 또 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쯤 넘어서면서 인공지능의 여러 갈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중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계승한 딥러닝이라는 녀석인데 학습을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게 틀린 컨셉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멍청한 뇌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었어. 진짜 똑똑한 뇌를 만들고 그리고 학습지를 너무 조금 푼 거야. 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은 사람만큼 똑똑해진다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도 이전보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아지게 때려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건 맞는데 더 잘 학습시키자 이런 걸로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딥러닝이 이제 머신러닝의 한 갈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지금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딥러닝의 세상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사진 얼마나 잘 맞추냐 이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1910년대 이럴 때 보면은 뭐 5, 60%. 이건 거의 못 맞춘다고 보면 되거든요. 50, 60%는. 근데 10년 정도 시절에 90%가 넘는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게 대충 어떤 의미냐면은 1000개 정도의 다른 정답지가 있어요. 이게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인데 1000개 정도의 정답지 중에 이거 하나 찍었을 때 맞으면 정답, 틀리면 꽝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최신 모델들은 이미 90% 정도로 맞춥니다. 사람은 얼마나 맞출까요? 한 70%, 80% 정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제가 봐도 약간 그림이 이게 배일 수도 있고 보트일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정답이.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사람보다 잘 맞추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맞추는 건 좋은데 너무 똑똑하게 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아. 한 번 답을 이제 답 맞춰봐 라고 했을 때 내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뇌를 우리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얘한테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해야 똑똑해지나라는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무어의 법칙을 그대로 따랐을 때의 선입니다. 2년에 2배씩 더 공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요 선입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 딱 하고서 이제 인공지능 붐이 빵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개, 고양이 잘 맞추는 이런 거 했을 때의 속도가 뭐냐면 2년에 15배씩 더 공부를 시켜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면서 새로운 인공지능 아키텍처다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챗 GPT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챗 GPT 쓰시는 분들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언어를 잘 학습하고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어떤 결과물을 뱉어내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계열인데 얘네는 2년에 750배씩 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챗 GPT가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엄청나게 불쌍하네요, 생각해보면은.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는 인간의 뇌가 얼마나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뭐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고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반도체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이거에 해당하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CPU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워드를 하거나 이런 거랑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이 뭔가 테스트를 했을 때 정답을 내놓는 과정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사겠죠. 마치 핸드폰 잘 터지고 게임도 잘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그동안 못했던 거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잘 돌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면 돈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핸드폰에 있는 CPU랑 조금 다릅니다. 뭐 디테일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요거 이제 챗 GPT에 쓰이는 그런 구조를 그냥 사람들이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 뭐 이런저런 뭐 네모들이 있죠. 이게 중학교 때 배우네요. 행렬이라고 불리우는 행렬들의 연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뭐 행렬이라는 거 중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근데 행렬 연산을 잘 파고 들어가면 뭐로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있긴 한데 전체 연산의 99% 가까이가 그냥 곱해서 두 수를 곱해서 어떤 원래 있던 수에 더하는 겁니다. 계속 더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곱하기가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다음에 이 가산하는 게 어큐뮬레이션이라서 맥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곱해서 더하는 류의 행동이 엄청나게 많은 게 인공지능 어떤 연산의 특징입니다. 기존의 연산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연산이 막 이렇게 많지 않고 또 동일한 연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되게 다양한 연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뭔가 그걸 수행하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동일한데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얼마나 빠르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똑같은 연산이 미친 듯이 많다. 이런 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갖춰야 될 이제 미덕이 되거든요. 이런 거가. 엔비디아, 뭐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시죠? 주식이 이제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260% 올랐습니다. 예, 물론 제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되게 독특한 회사인 게 원래 인공지능용 컴퓨터를,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가속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게임을 하실 때 화면에 화려한 이펙트가 막 나오죠. 이런 화려한 이펙트를 계산을 해서 이제 화면에 뿌려야 되는데 이게 원래 CPU가 하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가속기라고 하는 녀석을 엔비디아가 잘 만들어서 CPU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화면에 번쩍번쩍하게 만들어야 돼. 네가 해줘 라고 하면은 그걸 대신 빠르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던 이런 거를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제 알파고가 사실 구글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구글이 알파고를 터뜨렸던 게 2016년인데 그 전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될 것 같아. 딥러닝이 될 것 같아. 이런 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대중에게 이게 돼 라고 보여준 게 사실 그 바둑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야 저거 되네? 라고 해서 우리도 연구해보자. 근데 뭘 사야 돼? 봤더니 그 인공지능의 연산을 그 당시에 가장 잘 돌릴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엔비디아 주가가 막 7배씩 뜹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던 수많은 반도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대가가 되는 막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일했던 한국 분들 다 한국의 주요 대학 교수로 막 들어오고 막 이랬습니다. 제 지인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일하다가 카이스트에 계신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용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도대체 몇 개의 연산을 한 번에 동시에 돌릴 수 있게 만들었느냐 보시면 이게 한 8년 사이에 300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막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때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거는 너무 비싸서 저 같은 사람에겐 팔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H100이라는 GPU가 있거든요. 이제 앞에 건 A100이었고 최근에 나온 H100은 80빌리언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연산할 수 있는 이 어떤 계산기가 15,000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15,000개의 곱셈이 빵 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CPU는 저런 곱셈기가 하나 아니면 많아봤자 4개 이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많이 돌리는 일을 엔비디아가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계산기를 많이 때려 넣는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계산기가 1000만 개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1초에 1000만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할 일을 줘야 되잖아. 1000만 개의 일감을 동시에 쟤네들한테 줄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내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모든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랑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게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 아무리 계산기를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감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놉니다. 팽팽.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아리스메틱 인텐시티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인 여러분들 CPU나 노트북 이런 데서 썼던 그런 애들은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서 막 여러 연산을 합니다. 한 번 데이터 갖고 온 다음에 더하기도 했다, 빼기도 했다가, 곱하기도 했다가, 로그도 씌웠다가, 나누기도 했다가 등등등을 한참 하고 결과물이 나왔어. 이제 메모리로 다시 저장할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연산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 불러와서 한 번 연산 딱 하고 다시 메모리로 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GPT 계열이 챗 GPT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 이 값이 엄청나게 기존의 인공지능 구조보다도 엄청나게 값이 낮다라는 거는 데이터를 한 번 불러와서 연산을 하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때보다 계산기만 많이 때려 넣으면은 계산을 팽팽 할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빨리 계산기한테 갖다 바쳐야지만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서 데이터를 계산기한테 뿌려줘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서로 완전히 합쳐져서 협심해서 만드는 게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검은색 반도체 칩 안에 원래는 이제 조그만한 CPU 하나가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검은색 안에 CPU도 있고 옆에 메모리도 있고 같이 막 엮어가지고 하나의 검은색 칩으로 만듭니다. 물론 삼성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거 이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를 줄여서 이제 HBM이라고 불리는데, 이 HBM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공지능 반도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또 다른 편자못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HBM을 구하기 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줄을 서고 있죠. 불행하게도 엔비디아한테밖에 안 팝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안 팔고요. 엔비디아나 뭐 애플 이런 애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90%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독점하고 있는 또 메모리 분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공지능 반도체에 기회가 생긴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시스템 반도체를 하긴 하지만 기사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중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 애플, 뭐 퀄컴 이런 미국의 회사들이 또 되게 잘합니다. 근데 전체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가 더 크거든요. 그걸 사실 또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두 개를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를 잘 알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약간 길이 조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고의 수혜자는 얘네들의 이 메모리 기술을 독점해서 자기네 계산기에 붙여서 팔고 있는 엔비디아인 게 현실이고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챗 GPT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면 다 해결됐을 것 같긴 한데, 남아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요거는 여러 인공지능, 그러니까 똑똑한 뇌들인데, 이 뇌들을 학습할 때 요즘 또 환경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CO2를 얼마나 만들어낼까를 또 어떤 분이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6 billion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애가 한 번 공부시킬 때마다 6 빌리언, 6 곱하기 10의 구승만큼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애가 열심히 잘 학습을 시키면은 한 집이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CO2만큼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6 빌리언이라고 했죠. 챗 GPT는 이미 수백 빌리언입니다. 100배 정도 더 많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조금 최신 건 아닙니다만 한 두세 대 정도 전에 그런 GPU를 사용을 해서 8 빌리언 정도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9일 동안 공부를 시켜야지 쓸만한 애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제 9일 동안 공부시키면 저만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미국에 있는 가정이 1년 동안 소모하는 에너지의 대략 3배 정도 됩니다. 9일 만에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이게 똑똑한 인공지능 모델을 지금 있는 시스템 반도체 혹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사실 그 뒷면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일어나거든요. 데이터 센터 지을 때마다 그 옆에 화력 발전소 하나씩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화력 발전소로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전기를 먹냐면요.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가 사용하는 전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끄집어 오는데 연산하는 것보다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죠. 옛날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CPU를 만들 때 데이터를 저장했다 뺀 다음에 얘를 여러 번 연산하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쓰이는 에너지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성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성비 같이 전기당 얼마만큼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전성비를 고려하기 위한 어떤 독특한 새로운 인공지능 반도체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이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기회인가? 뭐 저는 반도체에 있는 사람이니까 기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이야기로는 뭐 차이나는 클래스 이런 데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인류 역사에서 반도체 시장이 시작한 다음에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었고 그 이면에는 새로운 뭔가 전자기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처음에 컴퓨터, PC 이런 거 사다가 스마트폰 사다가 AI 이런 거와 함께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이외에도 여러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사람들이 건강 수준이 좋아지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생체 신호들을 잘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어떤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소위 이제 의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도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영향이 있고요. 앞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시장도 사실상 기계공학에서 전자공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100개가 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미 현재 자동차 안에 100개가 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더 많아지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간단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계속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함께 있어서 뭐 저한테는 도전의 어떤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지표인데 아까 무어의 법칙에서처럼 40나노, 28, 14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가입니다. 단가 그래프가. 그러면은 14나노로 만들면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단가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지난 갤럭시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다음 갤럭시는 미안한데 200만 원 이러면은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단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좋은 뭔가 반도체 소자를 가지고 뭘 만들면 비싸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 저 28에서 수도꼭지를 14나노로 만드는데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부품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소한 같은 가격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2,500만 개는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전자제품 하나 만들었을 때 2,500만 개를 찍을 수 있는 전자제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핸드폰 정도밖에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계속 새로운 반도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살아는 있는데 부자들을 위해서만 살아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도 새로운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작은 수도꼭지가 나왔다 해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네. 얼마나 비싸길래 그러냐? 저거는 이제 ASM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이 아주 뭐 3나노, 4나노 이런 정도로 작은 수도꼭지를 만드는 어떤 장비입니다. 6천억 정도 합니다. 네. 1년에 60대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한 50대 정도는 대만의 TSMC가 선주문으로 다 독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 8대 정도를 삼성이 아마 계약을 따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전 대통령 때 그 반도체 공장 짓는 데 왔을 때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었나요? 아무튼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하나에 인천공항 몇 개 짓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사가 났습니다. 그만큼 돈을 먹는 하마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공장을 짓는 것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품을 찍는 것도 비싸집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수백만 개 정도를 연결해서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백억 개를 연결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는 어떤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수천만 배 이상 복잡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적으로 15년도에 1000억 정도면 설계할 수 있었던 동일한 정도의 규모를 22년에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7천억 이상이 든다라고 리포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돈 먹는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속도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 어떤 끄트머리에 지금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데 사실은 반도체라고 딱 얘기하고 모든 반도체 칩에 있는 그런 연구 분야나 아니면은 그 어떤 산업 분야를 다 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드는 거가 1000층, 2000층의 건물을 올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 뭐 끼케야 100몇 층 이런 거에서 1000층, 2000층 가려면은 콘크리트부터 새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골자는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1000층을 버틸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각 층별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얘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할래, 아니면은 뭐 감리같이 잘 만들어졌는지는 어떻게 체크할래, 다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반도체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0층 정도는 지었는데 1000층 지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열려있는 기회라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좀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아, 역시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문 별도가 없으시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